근데 이제 엄마한테 전화 받고 엄마 안 된다. 우리 김정일이 배신하면 안 된다. 가야 된다. 엄마 거기 가서도 우리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막 엄마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는 거기 가서 김정일이랑 같이 굶어 죽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굶어 죽으라는 말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야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탈북민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인플루언서인 강하나라고 합니다. 2000년도 초반에 99년도쯤에 했거든요. 99년도 말에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가지고 아사자가 가장 많이 나올 때 그때 탈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 보면은 우리나라 한반도를 다 합쳤을 때 가장 끝쪽 함경북도 가장 끝쪽에 이제 청진이라는 곳에서 살다 왔거든요. 청진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의 항구 도시랑 똑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살다가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이제 저희 집안이 다 교역자 집안이래 가지고 엄마가 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살 때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이게 좋은 건지 이 사회가 어떤지 그런 거에는 그렇게 큰 뭐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집단 생활을 하는 그 학교에서 학생 생활을 하다가 그때 이제 느꼈거든요. 집단 생활이 왜 이렇게 무섭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계속 집단 생활만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이게 과연 맞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게 맞나? 자유도 없고 그 집단 생활을 하면서 자유가 없다는 걸 좀 알았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되게 많구나 이런 것들. 특히 미국에 관련돼서 이제 가르치는 거는 되게 잔인하게 고문을 한다거나 사람을 죽인다든가 이런 걸로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 미국을 추종하는 거의 뭔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졸부들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죠. 그래서 제가 미국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키 큰 사람들이, 코가 뾰족한 사람들이 사람을 막 때리고 밟고 고문하고 이런다라는 거를 너무 많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미국은 무서운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저는 사실은 탈북을 결심하고 중국으로 가야지 이런 건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우리 집의 전 재산이었던 돈을 잃어버렸거든요. 저희 엄마가 장사를 하면서 모아놨던 돈을 역에서 이제 도둑이 제 돈을 훔쳐간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집 재산이었거든요. 전 재산이었어요. 집을 팔아가지고 모은 재산이니까. 근데 그걸 홀라당 잃어버려가지고 도저히 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진짜 며칠을 울다가 어쩔 수 없다. 우리 중국에 친척이 있으니까 가서 친척 도움을 받아가지고 엄마가 돈을 좀 벌어 갖고 올게. 이래가지고 돈 벌러 간다 해서 엄마가 먼저 가신 거예요. 엄마가 1년 있다가 오신다고 했는데 3년이 되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죠. 엄마가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엄마가 안 오니까 우리 엄마 날 버렸나 보다. 우리를 버리고 갔나 보다. 그때 또 막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너네 엄마는 막 너를 다 버리고 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못 견디겠는 건데 제가 막 그런 거를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되게 뭔가 이렇게 즉흥적인 사람이라 19살 다 돼갈 때 이제 그때 겨울이었는데 1차 탈북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뭐 탈북 개념이 아니라 나는 저 두만강을 건너서 가서 엄마를 찾아올 거야. 무조건 데리고 올 거야. 우리 엄마 데리고 올 거야. 이러면서 이제 두만강을 딱 들어갔는데 그냥 이제 국경 지역이라고 해도 두만강에 다 군인들이 있는 그런 때는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다 줄을 쳐놨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있을 때 90년대 말에는 그냥 이렇게 초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좀 얇다 싶은 그곳에만 초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소가 있는 건 알지만 없는 것도 아니까 없는 곳을 이제 찾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니 한 3m 정도 갔나? 뭐 그다음부터 점점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두만강이 이렇게 깊은 곳이었어.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가볼까? 근데 계속 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딱 돌아 나오는 순간에 제가 붙잡힌 거예요. 그 첫 번째 갈 때. 그래서 제가 진짜 거기에 앉아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저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냥 엄마가 가가지고 엄마 찾으러 간 거라고 막 이러면서 그 군인들도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너를 풀어주곤 싶지만 순찰 중에 너를 잡아가지고 못 풀어준다. 임기는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출부로 데려가가지고 하루 동안 깜빵에 있다가 저희 외할머니한테 바로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않고 외할머니한테다가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외할머니는 거기 토박이로 사니까 북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암암리에 좀 거기서 정을 쌓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좀 봐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할머니 봐줬으니까 당연히 뇌물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엄청 많이 혼났죠. 근데 이게 또 혼나고 나서도 엄마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 제가 본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외삼촌이 이제 제가 혼나는 걸 보면서 너 엄마한테 가겠냐? 한번 가볼래? 엄마 가서 데려올래? 네, 삼촌 나 엄마 데리고 오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삼촌의 도움을 받아서 두 번째로 또 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삼촌이 다 계획하에 갔으니까 저희가 성공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가서 전화를 딱 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엄마가 중국에 가서 강도들한테 칼을 맞아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정말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가지고 사경을 헤매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 그래서 몸이 엄청 안 좋은 상태고 지금도 그거로 인해서 이렇게 어깨가 한쪽에 이렇게 못 쓰시거든요. 이 심장 근처까지 칼을 찔려가지고. 근데 엄마가 지금 이제 보니까 그 나라는 더 이상 가망이 없고 엄마는 이제 와서 보니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거기는 엄마는 우리는 이때까지 속고 살았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큰딸이니까. 근데 제가 엄마한테 전화 받고 엄마 안 된다. 우리 김정일이 배신하면 안 된다. 가야 된다. 엄마 거기 가서도 우리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막 엄마를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말 들으면서 이 머저리 같은 애가 머저리 같은 애라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설득했는데 저희 엄마가 설득해도 제가 안 되니까 동생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는 거기 가서 김정일이랑 같이 굶어 죽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굶어 죽으라는 말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래 김정일이는 배급도 안 줘가지고 우리를 저렇게 굶겨 죽이고 있는데 제 친구들도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굶어서 그렇게 죽이는데 내 엄마는 굶기지 않겠다고 저렇게 살아남았는데 내 엄마는 굶기지 않을 거 아니냐. 이래서 저는 그때 이제 마음을 달리 먹고 동생을 데리러 오기로 한 거죠.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렇게 어린 동생이, 저는 동생이 2명이 있거든요. 저랑 2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고 9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때 동생은, 제일 어린 동생은 9살밖에 안 돼가지고 원래는 셋이 다 같이 오면 좋았을 텐데 9살 난 동생은 놔두고 이제 저보다 조금 2살 어린 동생이랑 같이 두만강을 건넜는데 그때 겨울이니까 온 다음에 가자 이래가지고 건너가려고 했었거든요. 건너가다가 이렇게 그냥 두만강이 우리가 사는 그곳의 두만강은 대부분 사람들 두만강이 물이 얕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두만강도 이렇게 합류되는 지점은 굉장히 물이 깊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면 물이 불어나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얼면 갈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김정은이 통치할 때인데 그때 이제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은 그 시간에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에 돈을 받고 피해 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제 군인들이 없는 거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손을 잡고 몰래 건너가는데 건너가다가 원래는 다 얼었다고 해서 저희 둘이 이렇게 건너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얼지 않고 한 1m 정도 그 정도의 길이가 얼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돌아가면은 군인들한테 붙잡힐 수도 있는데 그 군인이 또 그 자리에 그냥 있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건너뛰었는데 워낙에 폭도 넓고 그리고 깊이가 있으니까 건너뛰다가 저도 빠진 거예요. 네, 근데 그 빠진 와중에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진짜 그 초인간적인 힘이 나와가지고 떠내려가면서 이렇게 나무를 잡고 그리고 이제 그 변방대 그쪽으로 중국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섰거든요. 그리고 동생 보고 건너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생 보고 건너라 했는데 동생이 혼자서 못 건너겠다는 거예요.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돌아서 그까지 다 왔는데 그러면서 계속 언니 안 되겠어 이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얼음이었다 했잖아요. 근데 동생이 서 있는 자리에서 계속 발을 동동 구르니까 이게 얼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하고 건너자 이랬는데 그게 다 깨지면서 동생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빠진 동생을 막 떠내려가는 동생을 가가지고 저도 다시 이제 끌어올린 거죠. 근데 그때 겨울이다 보니까 북한은 또 한국하고 다르게 더 추워요. 그 함경북도 쪽에는 정말 춥거든요. 딱 거기서 이제 도망가면서 건넌 다음에 너무 추워가지고 옷은 꽁꽁 얼어붙고 너무 추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뭐 그 추위를 어떻게 느끼겠다 이거보다는 빨리 우린 잡히지 말고 엄마한테 가야 된다 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그 생존의 힘이 추위도 이겨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얼어있는 옷을 그대로 이렇게 들고 둘이서 이러고 위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동생이 17살이었고 저는 19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이렇게 막 심장이 뛰고 막 이러는 게 내가 만약 그때 동생의 손을 제대로 안 잡았다면 동생은 정말 그 두만강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두만강은 정말 죽음의 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국에 딱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 제가 가장 놀라웠던 게 북한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까만 세상인데 중국은 전기가 그냥 도로 뭐 엄청 화려한 거예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 계속 살다가 갑자기 빛을 보니까 와 되게 신기하다 화려하다 이런 것보다는 너무 빛이 하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거 어지러워가지고 제대로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가는데 15분 정도 거리를 걸어가면 저희 친척이 있는 곳이었어요. 중국에 친척이 있었거든요. 그 15분 거리가 마치 15년을 걸어가는 것 같이 엄청 지루하고 힘들고 긴장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저 친척 집에 잘 걸어가가지고 알려준 대로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엄마랑 같이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게 또 남은 동생 이야기해도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남은 동생은 이제 9살 때 이제 헤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언니랑 엄마랑 동생들이 연락도 안 되고 언니랑 엄마랑 연락이 안 되니까 13살에 자기가 혼자 탈북을 한 거예요. 그 동생도. 그 혼자 탈북했다가 탈북하자마자 중국에 바로 도착해서 바로 잡혀가지고 북송이 됐더라고요. 그 잡혀서 나갈 때 같이 북송되는 북한 주민들이 그 북송됐던 탈북자들이 이렇게 같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른들이 그 사람들도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웠을 텐데 어린 동생을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그 굶기지 않고 그 사람들이 먹을 거를 동생한테 대신 주고 이러면서 많이 챙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도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그렇게 챙겨주셨구나. 그래서 동생이 한 6개월 동안은 교도소에 가가지고 여기로 말하면 교도소죠. 그런데 가가지고 단련대 가가지고 밥 시름부름도 하면서 막 이렇게 6개월 동안 그런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때는 그게 그러니까 동생이나 저희가 그렇게 좀 험하지 않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김정일 때는 정말 아사자가 많았잖아요. 굶어 죽으니까 김정일도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아라. 그리고 붙잡힌 사람들을 좀 풀어줘라.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도소라든가 이런 데 가도 그렇게 막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고 좀 이런 시기였거든요. 그런 때래가지고 저희 동생 다행히 막 맞아대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6개월 정도 고생하다가 나와가지고 그때 또 막내 삼촌이 또 도와주신 거예요. 너도 가고 싶냐? 그래 가라 그러면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한테 브로커한테 이만큼 돈을 줘야 된다 해서 중국 돈으로 4,000원이었거든요. 중국 돈은 4,000원이면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돈을 제가 이제 주고 동생을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동생을 데리고 올 때 이게 저희가 살던 곳이랑 동생을 데려오는 그 국경 지역, 그러니까 99년도까지는 괜찮은데 2000년대는 엄청나게 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잡아들이라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오는데 그 도문에서 심양까지 오는 구간이 계속 그 중국에서 차표 검사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기차 안에서 이제 신분증 검사를 하거나 조금 북한 사람이라 싶으면은 잡아가거든요. 바로 이렇게 북한으로 내보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중국에서 좀 6년 정도 살았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북한 때를 벗었는데 동생은 진짜 딱 봐도 나 북한 사람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막 이게 다 피부가 먹지를 못해서 다 말라 비틀어지고 여기 진짜 얼굴이 막 꼬질꼬질하고 새까맣고 근데 그런 동생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제가 무사히 데리고 가야 되니까 동생한테 제가 가져갔던 화장품 싹 다 발라주고 스킨로션 이거 얼굴 하얘지는 거 다 막 발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오는데 제가 동생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중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갈 때 분명 너한테 말을 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가 미리 나한테 중국말을 해. 저는 중국말을 잘했었거든요. 근데 동생은 모르니까 제가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말 몇 마디만 하면 된다. 아 그래? 안녕하세요? 이거 먹을까? 뭐 이렇게 간단한 걸 자연스럽게 해라 이래가지고 동생이 좀 그래도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알았어 언니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가는데 저 멀리에서 이제 그 중국 검사하는 공안국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 이 사람이 오는 게 원래는 검사를 이렇게 뭐 보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쓱 지나가다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면 너 차표 내놔 아니면 신분증 내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옆으로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갔다가 다시 뒤돌아보더니 이렇게 하다 또 다시 이렇게 보고 오는 거예요 저희한테. 근데 딱 봐도 분명 저희한테 오는데 근데 저 사람 왜 다시 오지 막 이랬는데 내가 동생 손 잡으면서 너 이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은 나랑 중국말을 해라 이러면서 제가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알았어 언니 걱정하지 마 이러다가 동생이 제 손을 딱 잡으면서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언니 나는 걱정하지 마 언니 나는 한번 북송돼서 잡혀 나갔으니까 언니는 나 모른 척해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잡히면 언니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딱 듣고 제가
그때 동생한테 얘기했던 게 다시는 너를 두고 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언니가 너를 무조건 무사히 데려갈 거야. 그리고 붙잡혀도 너랑 언니 같이 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 말을 16살밖에 안 된 동생이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올 때 울면 안 되니까 와 이렇게 눈물 닦고 막 동생이랑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중국말을 막 했어요. 대화로 막 가까워질수록 더 큰 소리로 막 중국말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쑥 보더니 와서 그 신분증 보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잡혀보자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이제 막 제가 알려줬던 그 말을 기억을 했다가 순간순간 그걸 바로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차표를 보더니 우리 둘을 탁 보더니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분명 알았던 것 같아요. 알지만 이렇게 한번 보고 얘네들이 북한에서 온 것 같은데 이렇지만 이제 너무 어리고 이러니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과해가지고 동생하고 둘이서 엄청 울었어요. 살아났다고. 진짜 다시 북송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동생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사는 곳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길림성 쪽에는 북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워낙에 그 북한에서 넘어오는 보이부 이런 스파이들이 많아가지고 딱 봐도 잡아갈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가장 해피하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엄마는 아주 그 엄청 시골에 들어가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엄마를 만나가지고 저희 엄마가 또 교육자거든요. 교육을 했던 사람이라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시킨 게 이제 중국어를 배워라. 중국어를 배워야 여기서 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 정말 중국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중국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국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저희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엄마가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간 거라서 거기에서 그냥 말 그대로 나이에 맞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일도 하면서. 물론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여기 식당에서 1년 하다가 신분증 검사한다면 또 뛰어가가지고 또 다른 데 옮겨 다니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중국에 여기저기를 많이 옮겨 다녔죠. 근데 그때는 중국에 그런 게 가능했어요. 신분증 없이도 다닐 수 있던 곳이라. 지금은 뭐 버스 타도 신분증, 뭐 기차에 올라도 신분증, 뭐 신분증이 없으면 아예 못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시기를 잘 선택해서 왔구나 이런 생각도 하죠. 중국에서 이제 한 6년 정도 살다가 2006년도에 한국으로 왔거든요. 저는 중국 신분으로 왔어요. 중국 신분으로 결혼해서 이렇게 결혼 비자로 온 경우래 가지고 좀 특별해요.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제 중국 신분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신분으로 와서 처음에는 북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이라는 이야기하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또 원정화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북한 제가 처음 접했던 뉴스가 탈북민 간첩 사건이었거든요. 어머, 나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나도 저렇게 간첩이라고 하겠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최전방에 살기도 하고 군인 가족이기도 했어요. 지금도 군인 가족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엄마랑 동생들 다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탈북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탈북민이라고 하니까 제가 가장 놀라웠던 게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신기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다고? 내가 신기한가? 그게 제일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북한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 사람을 쉽게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 만나지 못하니까 딱 가까이서 보고 있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근데 그 신기하다는 말이 되게 낯설기도 하면서도 반갑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저를 신기하다고 하는 게 제일 신기했어요. 제가 이제 그 고향 사람들이라든가 그 북한에 관련된 이런 활동을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되게 자극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자극적인 부분에만 인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 이야기잖아요. 진짜 학교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이야기부터, 시장 이야기부터,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여기 와서 정착하는 그 과정에도 그 속에서 우리가 체제 속에서 살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착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북한에서부터 남한까지 쭉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글로 쓰고 있고 또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글을 써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람 사는 이야기로 그런 인권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인권에 대한 거는 탈북민들이 지금 다양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무대에 서서 이야기하는 그런 인권 이야기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로 전달해드리는 방법도 있다는 거, 또 그렇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체제가 그렇게 혹독한 체제 속에서 그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를 저는 좀 더 전달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혀 다른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 북한 사람들은 어떤지, 탈북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으니까요. 탈북민들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 이거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이 채널 나오면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오해와 진실에 관련된 건데요. 언젠가 미국에선가 다큐가 이렇게 되게 유명해진 다큐가 있었는데 북한에 가서 직접 촬영을 했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그 사람이 웃고 있는 표정이라 해도 다 정부에서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을 순수하게 대답을 한다라고 이렇게 조금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절대 아니거든요. 북한 주민들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겐 대본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된 대본과 지금 당장 주는 대본과 이런 게 있는 거지. 어릴 때부터 세뇌당하면서 학습된 대본이 있기 때문에 그 대본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당장 주는 대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다큐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절대로 그 다큐가 북한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영화라든가 이게 북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들어온 3만 3천 명의 그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가장 진실된 이야기라는 거. 저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거는 북한에서 내보내는 방송. 그거는 있는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